일상에서 접하는 심리 용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인 자존감. 아마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공감은 본인의 관점에서만 사고하는 이기심을 경계하고, 자존감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에 맞서게 해주죠. 그러다 보니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려주는 치유 방식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는데요. 이를 잘못된 기준에 적용하면서 점차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게 우선인데 상대가 보인 부정적인 반응에 상처 입은 자신을 안쓰럽게 여깁니다. 명목상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하죠. 그럼 공감은 어떨까요?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읽어주는 건 필요한데요. 친구를 괴롭힌 자녀를 꾸중하기보단 공감을 한답시고 시무룩한 감정만 달래주면 어떨까요? 자녀는 잘못에 대한 깨우침을 얻기보단 적당한 상황을 모면하는 술수만 늘게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끼친 자신만 불쌍하게 여기면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질 뿐이고요. 올바른 훈육 없이 자식의 기분만 풀어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위로와 반성의 시간을 적절히 갖고 내면을 다져가는 게 건강한 마음 지킴법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정보 주는 라디오 임소정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저만 기다린 건 아니길 바라면서 정보 주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KBS 진주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정보 주는 라디오, 정주라, 보라로 시청을 해주시면 코너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 보실 수 있고요. 더욱더 생생하게 보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다양한 의견 실시간으로 또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여가 생활에선 박성경 작가의 라디오 세계 여행 마련돼 있고요.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진주에서 연기를 지도하고 있는 조혜림, 유영서 씨를 통해 인물 감정을 해석하고 함께 표현해보는 내면 연기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깨알 뉴스도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문학 수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청취자와 함께하는 퀴즈 나갑니다. 문제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이것은요, 모래가 많은 진흙바닥에 서식하는 민물조개입니다. 크기는 약 3cm로 작고요. 황갈색의 단단한 껍질 속에 개운한 맛을 내는 조갯살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째 삶은 이것국은요,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별미죠. 그렇다면 하동의 특산품입니다. 섬진강에서 나는 이 민물조개는 뭘까요? 하동하면 이것국 먼저 떠오르시죠? 보기 있습니다. 1번 제첩, 2번 홍합입니다. 하동의 특산품입니다. 섬진강에서 나는 민물조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제첩, 2번 홍합. 정답 아시는 분은요, 카카오톡 채널 정보 주는 라디오 검색하셔서 채팅하기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여가 활동을 위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여가 생활, 전 세계 각국의 특별한 도시로 떠나는 시간이죠. 라디오 세계 여행, 박성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 시간 프랑스 곳곳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르망디 지역의 캉, 옹플레르, 그리고 몽생 미셸까지 쭉 둘러봤는데 오늘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도 노르망디인데요. 네. 에트르타로 가보려고 합니다. 에트르타. 네. 노르망디 해안에는 절벽이 100km 이상 길게 이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해안 마을이 늘어서 있는데요.
그 해안 마을 중에서도 에트르타는 유독 예술가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곳입니다. 네. 18세기에는 또 에트르타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해 굴양식을 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굴이 당나귀나 말에 실려서 다음날 베르사유 궁전으로 운송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던 에트르타는 19세기에 철도와 역이 건설되면서 해변 휴양지로 변모를 했습니다. 1820년 또 이곳에 그림을 그리러 온 프랑스 석판화가 외젠 이잡에 의해서 화가들의 눈에도 이때 띄게 되는데 그의 소개로 외젠 부덴과 기스타프 쿠르베, 클로드 모네 등 예술가들이 에트르타 절벽의 풍광을 그리기 위해서 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9세기 프랑스 화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에트르타 풍경. 지금 보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진이요. 이 바다 풍경이 아니라 가게가 쭉 늘어선 거리네요. 네, 에트르타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기드 모파상 거리 풍경입니다. 네.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해변으로 가려면 에트르타의 중심 거리인 이 기드 모파상 거리를 지나야 하거든요. 여자의 일생과 목걸이 등을 쓴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이곳 에트르타고요. 나중에 별장을 지어서 15년간 머물면서 작품을 썼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파상은 자신의 작품에서 에트르타를 초승달 모양으로 활을 그리고 있는 작은 어촌이다. 그리고 그 양 끝에 두 개의 바위문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안에 서고 보니 딱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듯이 해변 왼쪽에는 큰 코끼리 모양의 바위문, 그러니까 아치 모양으로 생긴 절벽이 있고요. 네.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초승달 모양의 몽돌 해변 오른쪽에는 또 작은 코끼리로 불리는 바위 아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바다 풍경을 보니까 너무나 시원해지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에트르타는 모래 해변이 아니라 몽돌 해변이네요. 네, 바닷물에 얼마나 많이 쓸리면서 굴렀는지 큰 돌멩이는 하나도 없이 동전만한 돌들만 가득했고요. 네. 그 돌들이 바다 쪽으로 언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덕에 마을이 홍수에도 침수가 되지 않고 해일 피해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몽돌 해수욕장도 그렇지만 돌멩이를 주워 가지 말라는 안내판이 입구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돌 하나하나가 또 재해를 막는 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서 큰 코끼리 바위는 봤는데 반대편에 작은 코끼리 바위도 있다고요. 네, 에트르타 해변에 서면 왼쪽에는 큰 코끼리 바위, 오른쪽에는 작은 코끼리 바위가 눈에 모두 들어오는데요. 네. 두 곳 모두 산책로가 나 있어서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작은 코끼리 바위에 먼저 올라가 봤습니다. 그럼 또 사진 봐야죠. 네. 왼쪽에 그 바다 쪽으로 코를 내밀고 튀어나온 곳을 작은 코끼리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몽절벽인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귀여움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파도와 바람에 깎인 절벽이 작은 코끼리를 닮아서 작은 코끼리 또는 아기 코끼리로 불립니다. 정말 아기 코끼리처럼 생겼네요. 해변에서 사진에 보이는 또 계단을 올라가면 이 아몽절벽으로 오르는 산책로가 나 있거든요. 네. 언덕은 그리 높지 않았고 계단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크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길에는 에트르타의 정원으로 불리는 잘 가꾸어진 정원도 볼 수 있고요. 고개를 돌리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진 해안 풍경과 반대편 절벽, 마을 풍경까지 한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언덕에 오르니까요. 작은 예배당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노트르담 드 가르드 경당인데요. 이 예배당의 이름 노트르담 드 가르드는 선원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변화무쌍한 노르망디 날씨에 생업을 위해 바다로 나서야 했던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힘이 되고 위안이 되어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이선비님께서 바다색이 에메랄드 빛이네요. 너무 예뻐요 하시면서. 네, 노르망디 바다 그렇더라고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망디 날씨가 변화무쌍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으로만 이렇게 봐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고요. 제가 갔을 때가 특히 그랬는데요. 네. 흐렸다가 비가 쏟아졌다가 거기에 더해서 진짜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가 해가 또 나기도 했고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날씨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날씨를 경험해 보니까 왜 쿠르베나 모로, 코로, 모네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기암절벽이 주는 신비로움 속에 시시각각 날씨가 변해서 바다와 하늘이
다른 풍경을 보여주니까 그걸 때마다 포착해내는 게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러게요. 그런 기분을 조금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네. 에트르타 여행을 하신다면 화가들의 그림 속에 모두 다르게 표현된 풍경을 한번 찾아보고 가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화가들이 많이 그린 것이 이거 작은 코끼리 말고 큰 코끼리가 있는 절벽인데 작은 코끼리 아몽 절벽에 서면 그 모습을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사진 보겠습니다. 네. 길게 이어진 이 절벽 앞으로 큰 코끼리의 코가 확실히 보이고요. 뒤에 뾰족한 바위도 하나 있네요. 네, 이곳이 바로 아발 절벽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큰 코끼리 바위나 엄마 코끼리 바위로 부릅니다. 네. 코끼리 코 뒤에 뾰족 솟은 바위는 바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촛대바위라고 부르는 기암괴석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모리스 르블랑의 소설 루팡 다 아실 텐데 그 시리즈 중에서 기암성을 보면 촛대바위 안에 굴을 뚫어서 보물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이곳이 바로 그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음. 기암성은 거대한 스케일의 보물찾기가 주된 이야기로 아르센 루팡 시리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아발 절벽에 있는 언덕 그러니까 엄마 코끼리 등에도 올라가 봤는데 뾰족하게 솟은 바위들 사이사이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거센 바람이 몰아쳐서 분위기가 진짜 수산하더라고요. 좁고 쫓기는 루팡의 이야기 하나는 만들기에 너무도 적합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에트르타가 루팡과 또 연관이 네. 있는 그런 곳이었군요. 저도 어릴 때 그 루팡의 매력에 푹 빠졌던 그런 시기가 또 다들, 있었어요. 네. 작가님도 루팡 시리즈 좋아하셨습니까? 어릴 적 읽기는 읽었지만 네. 저는 확실한 셜록 홈즈 팔아서요. 셜록 홈즈 저도 네. 정말 재밌게 봤는데. 어머, 오늘 볼펜도 셜록 네. 홈즈네요. 제가 컬렉션이 많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탐납니다. 기암성 네. 편에서는 홈즈를 너무도 시원찮은 인물로 그려놔서 제가 딱히 좋아할 이유가 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배경이 된 장소인 에트르타 절벽은 정말 이야기가 끊임없이 펼쳐질 것처럼 멋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해변에서 보면 좌우로 엄마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 둘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마 코끼리라고 불리는 아발 절벽 위에 서면 엄마 코끼리 뒤를 지키는 아빠 코끼리 바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와 아기 코끼리가 있으면 아빠 코끼리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사진 보니까 아빠 코끼리라는 이름답게 든든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빠 코끼리로 불리는 이곳은 만포르트 절벽입니다. 제가 엄마 코끼리 등에 올라서 이 아빠 코끼리 쪽을 바라봤을 때 좀 전까지 이러다가 날려가는 게 아닌가 싶게 비바람이 불었었는데 갑자기 따사로운 햇살이 비쳐서 더 포근하고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에트르타에 가을에 가다 보니까 그냥 풍경 보는 것 말고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노르망디의 변화무쌍한 날씨도 경험해 가며 세 마리 코끼리 등을 오르내리다 보니 소설 루팡 속 인물이 돼서 모험을 하는 느낌도 들고 의외로 재미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랬겠네요. 그 유명한 루팡 시리즈 기암성의 배경이 된 곳이 에트르타이고 루팡의 모험을 떠올릴 요소들도 많은데요. 루팡을 기념하는 장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루팡의 집으로 불리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원래 루팡의 작가 모리스 르블랑이 20년을 살면서 루팡 시리즈의 많은 분량을 집필한 곳입니다. 루팡이 워낙 유명해서 루팡의 집이라 이름 붙었지만 원래는 모리스 르블랑의 집이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여러분 사진 보고 계시죠? 네, 날쌘 루팡의 모습이 그려진 그 현판이 붙어있는 이곳이 모리스 르블랑의 집인가 봐요. 네, 모리스 르블랑의 집이면서 루팡의 집입니다. 르블랑은 그가 만들어낸 소설 속 인물이자 영웅이 된 루팡에게 헌정하는 마음으로 이곳 정원에 꽃을 심고 집 내부를 장식하고는 이곳에서 루팡의 다양한 모험을 상상해냈다고 합니다. 네. 르블랑의 집은 앵글로 노르만 양식의 반목조 주택으로 1850년 무렵 지어져서 고풍스러움과 목조의 따스함을 고루 지니고 있었는데요. 모리스 르블랑은 1915년 편집자 유진 파스켈에게서 이 집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모리스 르블랑의 삶과 그의 손에서 탄생한 루팡의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전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곳을 찾았던 때가 비수기라서 주말에만 문을 열어가지고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겨요. 네. 네. 여행하다가 늘 못하는 것이 생기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또 여행 네,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그게 진짜 여행인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에트르타에서 루팡의 집에 못 들어가 봤지만 그 덕에 여유가 좀 생겨서 네. 프랑스식 홍합탕인 물마르니에를 제대로 또 즐길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자들 후기를 보면 너무 짜서 별로라는 내용이 많은데 네. 에트르타의 홍합탕은 짜지 않고 담백하고 고소했으며 오, 또 상큼한 맛까지 맛보고 네. 싶네요. 네, 한번. 네, 물마르니에는 화이트 와인을 곁들이는 것도 좋지만 노르망디에서는 사과술을 곁들이는 게 또 그 특징이라고 해서 네. 그 방식대로 여유롭게 즐기고 왔습니다. 사과술은 또 어떤 맛일지 네, 궁금해지네요. 사과 맛술이에요. 알겠습니다. 꼭 한번 먹어 네. 보러 가야겠네요. 네. 아쉬움을 이렇게 여유로움으로 가득 채운 여정이었는데 이어지는 다음 여행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경 작가였습니다. KBS 진주 정보 주는 라디오에서는 매일 다양한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정보 주는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방송에 대한 의견을 직접 보내실 수 있고요. 팟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5분 KBS 진주에서 보내드리는 정보 주는 라디오 정주라.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 이 노래 들으면 이 대사 떠오르죠. 송주 오빠, 나 정서야. 한정서. 네, 사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연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에 몰입해서 대사를 따라하다 보면 잠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연기는 인물의 심리선을 따라가게 하면서 평소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표출시키는데요. 그래서 배우 지망생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틀을 깨고 싶어서 혹은 자신감을 얻고 싶어서 연기를 배우는 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진주의 1타 연기 강사입니다. 조혜림, 유영서 씨를 통해 배역에 맞게 감정을 표현하는 연기 배워보고요. 라이브로 선사하는 멋진 뮤지컬 무대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먼저 정보 주는 라디오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있는 조혜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의 연기 지도자 유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 들어오시니까 환해진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두 분이 아주 돈독한 관계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이세요? 네, 우리 조혜림 씨가 뭐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하고 어릴 때 입시할 때부터 제가 지도를 맡았던. 네. 지도 선생님이셨군요. 네, 두 분 오랜 그럼 시간. 사제지간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오, 네. 그래요. 사제지간이 이제 함께 연기 강사로도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데, 그럼 우리 유영서 선생님은 당시에 조혜림 선생님에게 연기를 배운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입시를 할 때는 음. 경남 진주에는 연극영화과 전문 학원이 없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연한 기회로 인연이 되었는데 좀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서 선생님 고향인 대구로 찾아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대구까지 부탁을- 찾아가서. 네. 그렇군요. 책임감이 워낙 강하셔서 책임감 네. 강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배우가 꿈이 아닌 분들도 배우를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또 넘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연기를 통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연기에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조혜림 선생님, 다양한 연기를 배우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연기를 하면 평소에 본인이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네. 영역이
감정의 표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요. 네, 그러면서 자신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네,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 시작이 그거였어요. 소극적인 성격의 개선.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셨나 봐요. 네. 오. 지금은 아무도 믿질 않는데 네,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아, 이런 연기가 사람의 성격도 이렇게 변화시키는군요. 네네. 그래요. 그럼 이론보다 실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주의 연기 1타 강사 두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 연기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 천추태후의 한 장면을 저희가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어떤 대사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는 잘 있습니다.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 공연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계룡군을 보여주세요. 만나야겠습니다. 아니, 개경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사선을 넘어 겨우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는데 또다시 개경으로 보내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곳에 제 아들을 내어주는 미친놈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우, 잠깐 들었는데 무섭습니다. 아들인 계룡군을 지키려는 천추태후 최실아 씨와 그리고 이에 맞서는 문화왕후입니다. 문정희 씨의 팽팽한 기싸움. 아, 이 살벌한 그 연기를 들었는데요. 조혜림 선생님, 이 최실아 씨의 카리스마 연기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요? 일단 네. 아들을 빼앗기기 싫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요. 분노의 정서를 채우고 분노. 네, 이 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감정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단호하고 네. 비장하게 한번 설정을 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네. 네. 그럼 제가 이 천추태후를 맡아도 될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배운 대로 한번 연기를 해보고 문화왕후는 우리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는 잘 있습니다.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 공연한 걸음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계룡군을 보여주세요. 만나야겠습니다. 아니, 개경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사선을 넘어 겨우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는데 또다시 개경으로 보내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곳에 제 아들을 내어주는 미친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표독스러웠나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막상 해보니까 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냥 썽을 내야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 우리 조혜림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의 이 미천한 발연기.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일단 최대한 감정을 살려주시려고 했던 네. 그 모습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이제 피드백을 하자면, 네. 어미가 조금 더 확실하게, 네, 뭐 절대로 이런 것보다는 절대로 더 단호하게 밑으로 깔면서 했으면 한번 해주세요. 한 문장만.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죽이려는 자들이 마지막 문장. 아이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곳에 제 아들을 내어주는 미친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 깔아서 네 하면 어떨까? 아이를 죽이려는 자들이 저는 너무 흥분하네요. 미친놈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차분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 저는 참 미혼인데 모성애도 이렇게 연기를 통해서 느껴보기도 하고 감정을 또 다양하게 드러내니까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진주의 연기 1타 강사 두 분, 조혜림, 유영서 선생님과 함께 시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 출연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목표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조혜림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제자와 함께 한다는 게 더 저에게는 좀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
경남에 있는 친구들이 연기와 뮤지컬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꼭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것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좋은 교육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영서 선생님은요? 저는 고향이 진주예요. 네. 네. 고향인 진주에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또 앞으로 지방에서 꿈과 열정이 있는 친구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서 많은 지방 학생들이 좋은 선배한테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활동 앞으로도 응원을 하겠고요. 현재 또 유영서 선생님께서 연기와 함께 뮤지컬도 같이 지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대로 보내드리기에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멋진 뮤지컬 무대 감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고요. 유영서 선생님 무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또 많은 분들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전경수님께서 1타 강사 맞으시네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고 선비님 연기가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빅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 TV님께서 소정 씨 연기 데뷔하세요. 또 저한테 이렇게 자신감을 뿜뿜 주는 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멋지다고 연희김님께서도 두 분 너무 멋지다고 활동 응원한다고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유영서 선생님을 또 응원하는 메시지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럼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인어공주 OST 저곳으로 이곳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같이 감상해 볼까요?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모은 것들 대단하지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겠지 이것 좀 봐 아름답고 신비한 물건들 바라보면 넌 이렇게 날아갈 걸 어쩜 모두 네 거니 내겐 재밌는 것들도 많지 아주 귀하고 별난 것도 너도 한번 볼래? 정말 많아 하지만 이걸로 부족해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떨까 보고 싶어 춤을 추는 연인 걸어다니는 걸 뭐라고 불러? 다리 지느러미로는 멀리 못 가 다리가 없으면 춤도 못 춰 돌아다니는 곳을 뭐라 그러더라? 거리 걷고 싶고 뛰고 싶어 저 태양 아래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곳에서 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 햇빛 아래 모래 위에 눕고 싶어 그곳에선 이해할 걸 나같이 혼나지 않겠지 두 발 딛고 설 수 있게 해줄 거야 난 알고 싶어 세상 모든 걸 궁금한 모든 걸 묻고 싶어 대체 불이란 뭘까 뜨겁다는 건 언제일까 자유로운 세상 만날 수 있는 그날 자유롭게 가고 싶어 저곳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책 속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한 줄의 독서. 안녕하세요. 화려한 꽃보다 작은 들꽃과 들풀을 더 좋아하는 상담사 엄유아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김희자 작가의 이제는 용감해질 나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은 용감한 편이신가요? 용기를 내서 무엇에 도전하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작가는 30년 동안 주말 부부를 하며 일도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한 열혈 주부이자 사업가인데요. 너무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50대에 죽을 것 같이 건강이 무너졌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책 속 인상적이었던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탄생은 육체의 고통만 참아서 내는 건 아니다.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며 수치심을 견디며 새로워지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새로이 변하고 싶었다. 내 속에서 꿈틀꿈틀 뛰쳐나오려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변하겠다고 작정하면 내 속의 문이 열릴 것 같았다. 은밀한 나를 만나는 작업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사실 결심하기는 참 쉽지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어렵잖아요. 오랫동안 벗지 못한 가면을 벗고 마음속 빗장을 여는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수없이 부딪히는 많은 감정들을 감당해내며 누구의 아내가 아닌,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주라 정주라야 정주라가 뭐지? 정주라가 먹고 정주라가 뭔데? KBS 진주 정보주는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동네 깨알 뉴스 김예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예진 리포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하동의 특산물인 제첩을 테마로 한 대한민국의 대표 여름 축제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깨알 뉴스에서는 축제 개최 소식과 자세한 일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네, 지난 2015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는 천연 기념물인 송림, 섬진강의 문화, 그리고 하동 제첩의 가치를 결합한 축제인데요. 모두가 하나로 기쁨은 두 배로 제첩을 세 개로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축제는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네, 하동 그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하면 제첩도 체험 빠질 수 없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섬진강변에 숨겨진 황금 모형의 제첩을 찾는 분들께 하동 제첩국이나 농특산물로 교환해주는 찾아라 황금 제첩이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축제 첫날 오후 3시와 둘째 날과 셋째 날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두 차례씩 진행돼서요. 축제 기간 중 모두 5차례 동안 축제장을 찾는 분들께 행운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직접 제첩을 잡아보는 그런 체험도 진행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섬진강 거랭이 제첩잡이 체험인데요. 이 체험은 첫날 오후 3시 30분을 시작으로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 각각 두 차례씩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이 체험에서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된 손틀 어업 방식을 통해서 제첩을 잡아보실 수 있는데요. 섬진강 거랭이 제첩잡이 체험에 관한 설명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윤선영 주무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는 섬진강 전체를 아우르는 하동만의 제첩을 홍보해서 가치를 높이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종합관광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7월에 저희 하동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이 국내 최초로 어업 분야에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FAO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6번째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손틀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서 거랭이라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제첩을 채취하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섬진강 거랭이 제첩잡이 체험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원한 섬진강에서 진행이 되는 제첩잡이 체험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첩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행사도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먼저 축제의 서막을 올리는 개막식은 첫날 밤 오후 7시 30분에 주무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둘째 날에는 오후 3시 30분 마마스 앤 파파스와 실버의 힐링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치킨과 시원한 맥주로 무더위를 식히는 섬진강 치맥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네. 그 공연과 함께 흥겨운 또 축제의 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한데요. 마지막 날에는 군민분들이 또 선보이는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GX 그룹 댄스 페스티벌인데요. 댄스 스포츠, 에어로빅, 재즈, 벨리, 줌바 댄스 등 장르를 불문하는 페스티벌이 축제 마지막 날 오후 1시 30분에 예선을 거쳐서 오후 6시부터 페스티벌 본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해서 6팀에게는 총 750만 원에 달하는 상금이 수여되는데요. 네. 아직 GS 페스티벌 참가 신청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바로 흥부자다, 끼 좀 부릴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 기간에 상설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다채롭게 마련이 돼 있다고요. 네, 먼저 상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두꺼비 차 체험, 모래 놀이터, 물놀이장 및 워터 슬라이드, 송림 힐링존, 썸머 5종 스포츠 등이 마련됐고요. 부대 행사로는 섬진강 제첩 판매 시식관, 농특산물 판매장, 손틀어업 홍보관, 월드 디자이너 전시 및 판매장 등이 운영됩니다. 네. 그리고 야간에는 하모니파크 음악분수 레이저 쇼도 상설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밤하늘을 수놓는 시원한 물줄기도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축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여름에 진행되는 축제다 보니까 방문객분들의 더위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쿨링 컨테이너를 마련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윤선영 주무관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좀 더운 날씨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문객분들이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쿨링 컨테이너라고 냉각기를 설치한 부스를 마련해서 잠시나마 더위를 좀 날려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더운 날씨에는 한 발자국만 걸어도 땀이 좀 흐르실 텐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 셔틀버스를 특별히 운행하고자 합니다. 섬진강변 수변공원에 주차장이 좀 넓게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주차를 하시고 셔틀버스를 탑승하시면 축제장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동 국민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관광객분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하동 송림공원에 오셔서 시원한 섬진강과 함께 더위를 날리시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제첩국을 맛볼 수 있는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른 가보고 싶네요. 하동군에서 섬진강 문화제첩 축제가 개최된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무더운 이 여름 날씨에 하동군에서 황금 제첩의 행운도 한번 잡아보시고 피서와 축제 동시에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예진 리포터였습니다. 정주라를 매일 듣는 애청자 11시 5분에 라디오 켜는 애청자 코너마다 따뜻한 응원 보내준 애청자는 그런 애청자가 좋더라 난 그런 정주라가 좋더라.
철학과 역사, 예술, 문학, 언어학 등 인문학적 성찰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수다로 만나는 인문학 수다.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정호 교수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였죠. 미셸 푸코. 타인의 시선을 의식을 하면서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했죠. 예, 점점 우리가 더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아래에서 권력의 일망 감시 체제와 같은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우리한테 선물을 해줬는데요. 권력자가 한눈에 모두를 감시하면서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던 시대도 있었죠. 가끔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인생은 길지 않다고 하잖아요. 뭐든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게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가 아닌데 전공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회사 이름에 집착을 하고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과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기도 하죠. 있는 그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 좀 신경이 쓰이거나 남들처럼 살겠다라는 사람들은 푸코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식이나 사회 분위기, 시선이 무엇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통찰하고 의심하라. 이게 푸코의 말이었는데요. 네. 자신의 능력과 인간미를 발휘하려고 하면 기존의 상식의 틀을 벗어던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관습이나 상식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타인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되죠. 그리고 의구심이 들어도 주변 상황과 적당히 타협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고민 대부분이 자신을 먼저 찾는 데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맨 첫 걸음은 나를 찾는 거잖아요. 모든 시대를 설명해주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이론을 꿈꾸는 사람이 철학자라고도 하는데요. 푸코는 거꾸로 한 시대나 개별적인 사건에 주목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도서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수많은 실증적인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면서 시대나 사건을 해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역사상 매우 독특한 철학자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고 20세기 프랑스의 니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분야는 뭐 각각 다 다르겠지만 사상에서 동일한 맥락이 읽히거든요. 그런데 푸코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의 공통 연구는 인간의 생존과 자유, 행복에 대한 탐구가 주된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런 주제를 갖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죠. 그런데 푸코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사회의 주변인들과 손을 잡고 현대인들이 생존을 비판하면서 인류의 생존과 자유를 탐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들, 칸트나 헤겔의 철학을 클래식 음악에 비유를 하고요. 사르트르의 철학은 대중음악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 반면에 푸코의 철학은 자유분방한 로큰롤이었다. 확연하게 또 차이가 나네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해진 사회의 관습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푸코의 성장 과정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결코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가정도 화목했고 단란했고 아버지는 잘 나가는 의사였고 외가 쪽도 전부 의사 집안이라서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살았대요. 그런데 그 시절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학벌 따지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지금은 모든 대학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서 인류대학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 해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푸코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인 1940, 50년대의 프랑스는 그야말로 입시 지옥으로 악명이 높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려고 전학을 하고 철학 시험을 위해서 과외도 많이 받았대요. 네. 푸코의 학창 시절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고등사범학교 진학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1945년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앙리 4세 고등학교로 전학하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작은 도시 포아티에를 떠나서 파리로 갔어요. 그리고 재수를 하고 나서 1947년에 고등사범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그곳은 사르트르나 멜로뽕띠라든가 프랑스 최고의 지성들이 거쳐갔던 학교로 알려져 있답니다. 와, 이렇게 명문 학교에 네. 들어갔으니까 똑똑했겠어요. 네, 보통 사람과 다른 기질이 있었는데요. 네. 성적도 뛰어났는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학창 시절에 굉장히 괴로워했대요. 네. 그리고 입시에 쫓기는 우리 학생들과도 별로 다르지 않은 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 가운데 특히 자부심과 젊은이 특유의 그런 괴짜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푸코도 예외는 아니었고 늘 싸움닭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하루 종일 고독하게 지내다가 친구들에게 야유를 보낼 때만 말을 하기도 하고 남들과 어울려야 하는 식사 시간에 누구든지 공격을 하거나 논쟁도 벌이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좀 괴짜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부는 잘했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많이 약했네요. 네, 그렇다고 네. 하네요. 강의실에서도 칼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똑똑한 애들이 이런 일을 하면 천재의 행동으로 정당화되기도 하고 푸코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등사범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끊임없이 읽고 정리하고 쓰고 사색하는 성실한 공부 자세로 이름난 학생이기도 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극과 극단적인 네, 그렇죠. 생활을 했는데 방황하던 푸코를 바로잡아준 사람이 또 있었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네. 이유, 그 인물은 누굽니까? 선생님이 있었죠. 그 고통에서 건진 사람은 선생님이자 철학자였던 루이 알티세르인데요. 네.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를 위해서 따로 보건실 한쪽에 개인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아프면 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뭐든지 하면서 극복을 하라고 했다 해요. 그래서 알티세르의 좋은 덕분에 푸코는 몰두할 일을 찾게 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일을 성취할 수 있었고 나중에 대학의 교편을 잡게 된 후에는 관계 역사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네. 말과 사물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한참 동안 올라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타 철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학문의 전당이라고 알려진 깔레드 프랑스의 교수로 역임하면서 사르트르 이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네,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죠. 있는데 네. 네. 그 그림에 대한 책을 미셸 푸코가 쓰기도 네. 했다고요. 그 그림에 대한 책이 네. 책 이름이 나는 파이프, 그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인데요. 책 이름도 그렇고, 근데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의 제목은요, 이미지의 배반이에요. 이미지의 배반. 예, 이미지의 배반인데, 그 그림은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파이프가 한 개 있고, 그 그림 밑에 프랑스어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네. 이거 합쳐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미셸 푸코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번역되고 재출간된 책인데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파이프가 아니라고? 파이프를 그린 그림인데 실제 파이프가 아니라는 뜻인가? 아니면 작가는 관람객들한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작품을 보여주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쵸, 네. 이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에서 단어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관객은 당황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파이프 그림을 그려두고 아래에는 이것은 네.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네네네. 썼습니다. 그럼 이 문장까지 그림에 다 포함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림의 문장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림의 문장을 쓰던 작품인데 그전에 그런 작품이 없었죠. 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관람객은 자기가 왜 그런 문장을 작가가 왜 그런 문장을 작품에 넣었는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철학적 사고를 요하는 작품을 그린 초현실주의자 르네 마그리트는요. 이런 친숙한 이미지 앞에서 관람객을 당황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마그리트는 살아생전의 본업을 화가가 아닌 생각하는 사람으로 불러주기를 원했다는 기록도 생각하는 있어요. 사람. 네. 그래서 그를 그림 그리는 철학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많은 걸 착각하면서 네네네. 이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깨우쳐주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네. 사물에 대한 시각, 그죠? 기준이 되는 원본은 없고 사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데요. 네. 하나의 동일한 형상 안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각적 가능성이 잠재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의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다뤄보고 낯설게 보도록 하는 현대 미술의 새로운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또 어떤 일이든 간에 네네. 다양한 좀 시선으로 봐야 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네네, 그렇죠. 예. 네.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글자를 그림 밑에 써놓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해가 되는 듯하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착각하면서 고정된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파이프를 그린 그림일 뿐이지 실제 파이프는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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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푸코의 견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더운 여름날 길거리에서 옷을 다 벗고 다니면 덥다고 그러고 네. 다니면 정신병자잖아요. 다 쳐다보겠죠. 정상이 아니죠. 네. 네. 그런데 모두가 벌거벗고 있는 공중 목욕탕에서 옷을 입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그렇죠. 예.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예전에 어떤 높은 사람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을 좀 참지 못했다 그래요. 시간은 금이니까. 네. 늦게 수저를 내려놓는 부하 직원은 요걸 바가지로 먹을 것을 각오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천천히 식사 시간을 즐겨야 하는 만찬에서 그렇게 먹으면 또 야만인으로 몰리잖아요. 다르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상식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도 상대적이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푸코의 생각이었다는 네. 그런 철학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렇군요. 안젤라님께서 푸코의 삶, 요즘 아이들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렇군요. 네, 지금 모든 스승님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문학수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 내드렸었어요. 퀴즈 정답은 1번 제첩이 정답이었습니다. 조태수님, 하재근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정희님께서 오늘 정주라 인터뷰 라이브 무대 또 들으시고 목소리 너무 예쁘시다고 또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조태수님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다음 주 목요일에 함께하고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